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 김종인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자동 관수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얘네들이 경제성이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토양과 상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양 수분 센서의 이점,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생육을 조절도 가능하게 되고 필요한 만큼의 건조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FDR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용적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비료량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수분 장력 센서라고 하는 형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용적 수분 함량뿐만이 아니라 토양 수분 보유 곡선에서 나와줄 수 있는 수분 장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물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됐을 때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형태로 주게 되는 자동 관수 시스템, 물론 여기서 비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 관수, 관비 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점과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아낄 수 있는 거였는지, 그래서 비용을 적게 쓰고 수익은 얼마만큼 증대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환경적으로 친화가 된 건지 그리고 자원을 절약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된 연구기는 해요. 그런지 제가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수국하고 치자라고 하는 그런 화해 작물들이 있습니다. 화분을 생산하던 그런 농가랑 같이 실험을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자동 관수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할 때만 물이 들어가는 형태로 수분 센서의 기준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물이 들어가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물을 얼마만큼 이용을 했고 어떤 생산량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사진은 수국 사진입니다. 수국이라고 굉장히 예쁜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화분에다가 이렇게 생긴 센서하고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을 줘라 라고 하는 레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할 때만 물이 들어가는 거를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물이 들어가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플로우미터라는 걸 통해서 얼마만큼 물이 들어갔느냐 같이 계산을 해서 물을 얼마만큼 아낄 수 있는지 봤습니다. 현재 보게 되는 이 그래프에서는 X축에서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날짜예요. 그다음에 Y축에서는 얼마만큼 물을 이용을 했는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검은색이 저희가 사용했던 자동 관수 시스템, 토양 수분 센서 기반 자동 관수 시스템이고요. 빨간색이 컨트롤이라고 해서 일반 재배자가 물을 줬던 양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딱 봤을 때도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했죠. 여기서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재배자가 너무 못 키우던 재배자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재배자는 이 농장에서 20년 동안 경험이 있는 아주 잘 키우는 재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볼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도 재배자가 물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한 번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는 주말이었습니다. 이분이 까먹고 물 주는 걸 까먹고 주말 동안에 물을 안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아낀 거 아니냐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동관 시스템은 사람이 있던 없던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물을 제공했던 지속적인 물 제공이 가능했다는 점이 하나 보여지게 되고요. 물을 비슷하게 주었던 이 날을 한번 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관수 시스템은 지금 한 번 물을 준 걸로 그래프상에서는 보여집니다. 이 물을 한 번 준 거는요. 이날 아마 아침에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분 센서 값에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물을 줬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았던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배자가 매니저가 와서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물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타이머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타이머 설정을 했는데 아침에는 날씨가 좋았다가 낮에 갑자기 날이 흐려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관수 시스템이 생각했을 때는 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구나, 물을 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타이머 베이스에서는 계획이 되었었으니까 4번 물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해가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물을 아꼈는데 얼마만큼 아꼈을까요? 아마 이게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이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실제로 여기서 얼마만큼 아꼈는지 보여준 상태인데 총 관수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재배자가 키웠던 그 물의 양은 한 13,000갤런 정도의 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관수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할 때 물을 줬을 때는 얼마만큼 물을 사용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만큼 사용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재배자가 20년 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재배자가 잘 키웠던 그 물의 양의 83% 적은 관수량, 다시 얘기해서 5분의 1도 안 되는 물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물을 아낀 것보다 실제로 얘네들의 품질과 얘네들이 얼마만큼 잘 자랐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상품성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만 절약한 게 아니라 상품은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물을 적게 썼던 자동 관수 시스템에서는 화분 내에 비료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물을 적게 쓰다 보니까 화분에 있었던 비료들이 좀 덜 빠져나와서 훨씬 더 많은 비료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시장에서 팔리게 됐을 경우에서도 소비자들이 따로 비료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더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비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료가 만들어줄 수 있는 오염들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물도 아꼈고 비료량도 나가는 걸 막아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농가에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와,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물을 엄청 아낄 수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식물이 하나 있는데 이 식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 식물은 치자라는 식물이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가끔씩 뿌리 썩은 병이 발생이 됐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과다하게 관수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물이 들어가게 됐을 때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반 정도는 자동 관수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주고 반 정도는 그냥 재배자가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5구역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수국 실험에서는 물을 한 5분의 1을 줄였었죠. 근데 이번에 치자 실험에서는 물을 얼마만큼 줄였을까요? 벌써 답이 나왔죠.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을 정말 좋은 또 보고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한번 그 농장에서 일했던 재배 매니저가 너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써?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장에서 물을 줄 때 옆에서 이 기기가 물을 줄 때 같이 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보고자 했었던 물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게 됐어요. 안타깝게 실험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렇게 물을 아끼는 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과다 관수로 인해서 나타났던 뿌리 썩은 병 같은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수확했을 때 상품성이 매우 뛰어난 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는 바로 효율적 관수를 통해서 품질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확 시기가 단축이 됐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만 들어가다 보니까 식물들이 균일한 생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시즌이 단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가는 한 20년 동안 같은 작물들을 키워놨던 농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었던 판매 일정이 이런 식으로 일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실제 자동관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혹은 이를 따라서 물을 줬을 때 판매량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고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뒤에 원래 식물들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써야 되고 물값도 써야 되고 토지비도 써야 되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추가 관리 비용이 확실히 절감이 되겠죠. 또한 이 시간 동안에 다른 작물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게 된 추가 재배 기간도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성을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재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있었던 관리 비용 절약이 한 7,700불 정도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충해가 감소됨으로써 인해서 좀 더 많은 식물들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거의 13,000불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미국에서의 얘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평당 어느 정도 올라갔나 보게 되니까 평당 3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있었던 걸로 저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한국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국가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부 다 그 값들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각 평수별로 얼마만큼 더 추가 이익이 있게 되느냐, 이건 자명한 상태로 이렇게 나온 결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수 비용을 절약을 해서 나온 이익은 사실은 지금 물이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게 되고 물이 정말 희소한 가치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비료 비용을 절약을 함으로써 아까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제공을 했다고 했고 만약에 관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이 들어갈 때 비료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려지는 비료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물과 비료가 들어가게 된다면 비료값은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이익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확 품질이 증대가 됨으로써 더 많은 식물들을 팔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품질이 우수하니까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비용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병충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농약 사용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추가 판매 비용이 더 큰 비용으로 저희에게는 돌아왔던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료가 용탈되는 부분이 훨씬 더 적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농민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들이 더 따라온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국에 계신 농민들하고 같이 실험을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전 이번엔 국화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농민분은 금년에서 수년 동안 가든멈을 재배하셨던 농민분하고 같이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분화 국화, 화분에다 키우는 국화 중에 가든멈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기기라는 품종의 국화를 기존에 재배하시던 방식대로 키워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분 함량 조건들을 주고 나서 실제로 어떤 수분 함량 조건에서 키우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가장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퍼센트 단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용적 수분 함량에 대한 값을 유지시켜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여지는 농장에서 여러 국화들을 놔두고 각 처리구별로 물을 다르게 주게 됐었는데요. 그 X축에서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날짜를 보여주고요. Y축에서는 그 상토에 있는 용적 수분 함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X축에서는 지금 시간을, 날짜를 보여주고 있고요. Y축에서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용적 수분 함량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센서가 FDR 센서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 FDR 센서 중에서도 실제로 EC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맨 밑에 있는 25%, 35%, 45% 그리고 맨 위에 있는 55%와 함께 점점 그 수치가 좀 바뀌게 되는
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컨벤셔널, 농가에서 키우는 형태의 모습을 실제로 측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측정했을 때는 55%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물을 줬구나. 그래서 45%보다는 높은 수준의 물을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컨벤셔널 상품성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식물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근데 55%나 45%, 심지어 35%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분 함량 값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 25%에서는 그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조금 상품성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품성과 더불어 물과 비료는 얼마만큼 아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사진상으로는 35%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측정했던 여러 가지 사이즈나 개화 수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45%와 55%로 유지시켜줬던 게 상품성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물을 얼마만큼 아꼈을까? 수분 함량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더 물을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 그 처리 조건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줬을 때는 확실히 물은 더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45%나 55% 같은 경우 컨벤셔널이 이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컨벤셔널, 다시 말해서 농가가 사용했던 그 물의 양은 이만큼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농가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물을 줬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물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물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만 물을 주게 되는 자동관수 시스템, 토양수분 센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관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액을 절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양액을 사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작물들을 키워낼 때 물만 주는 경우보다는 양액을 같이 줘서 비료 성분도 같이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양액을 갖다가 훨씬 더 수분 함량도 높게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58%나 절약을 했고, 조금 수준이 낮더라도 같은 수준의 수분 함량의 수준이 낮더라도 같은 수준의 품질을 지닌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66%의 양액을 절약하면서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35%나 25%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양액을 절약을 했죠. 하지만 품질 저하를 가져왔기 때문에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양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양 수분 센서 기반으로 자동 관수 시스템 혹은 자동 관비 시스템을 활용했던 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만 절약한 게 아니라 비료도 같이 절약을 하게 되고 품질을 좋게 해서 고품질의 화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수분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EC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기 전도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두 배관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측정을 했을 때 전기 전도도가 기존 전도도보다 높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양액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만약에 물이 부족했을 때 비료는 충분할 때 물만 줄 수 있게 물 배관을 해주게 되면 좋을 거고요. 만약에 EC 측정 값이 낮아지게 됐다. 이때는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수용성 비료를 같이 타줘서 관비가 일어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작물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과 비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량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토양 수분 센서와 자동 관수 시스템, 자동 관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과 비료의 이용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특히나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적은 자원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물과 필요한 만큼의 비료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양의 상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관수, 관비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물 이용과 그리고 비료 이용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수분 관리와 양액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동안 안 보였던 작물의 지상부 환경 말고 근권부 환경에 있어서 최적 환경 조건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내용도 되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을 해서 농가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물과 비료만 사용할 수 있는 조절 재배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드릴 부분은 아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토와 토양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화분에서 상토로 키우는 것들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스마트팜이 더 필요한 곳은 노지가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지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과수원에다가 저희가 센서들을 다양하게 설치를 해보고 그 센서들의 측정치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센서가 과연 더 노지에서 재배하는 데 있을 때 더 좋은 토양 수분 센서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노지에다가 여러 과수원에다가 각 지방에 있는 저희는 이제 지금 전남도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한국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농업기술원과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포도 가지고 이 각 과수원별로 토양수분 센서를 설치하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한 센서들은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델의 토양수분 센서, 약간의 스펙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FDR 형태로 3개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가운데 있는 테로스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2C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센서 같은 경우는 토양수분 장력을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토양수분 센서 중에서 수분 장력 센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어요. 만약에 측정 부위가 벌어지게 된다면 얘네들은 공기의 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센서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걔네들과 같이 측정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텐시오메타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밑에 보이는 그 하얀 부분이 세라믹 부분인데 여기가 토양이랑 잘 밀착이 되어 있지 않게 되고 만약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읽혀지는 장력은 토양의 장력이 아닌 공기의 장력이 되게 됩니다. 공기는 계속 물을 빨아들일 거거든요. 건조한 상태라고 한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잘못된 값을 가지고 실제로는 토양은 굉장히 습한데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조금 어렵고 또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채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중간에 있었던 센서 하나, 이 센서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텐시오메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범위도 기존의 텐시오메타보다 훨씬 더 넓은 수분 장력 범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얘네들의 단점은 마이너스 10kPa 이하는 부정확하게 측정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그 상토의 경우는 마이너스 10kPa이 벌써 건조가 시작되는 점인데 거기서부터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비교를 할 텐데 얘네들이 수분 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센서들을 5개를 다 꽂아보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데이터는요. 한 사과 과수원에서 이 5가지 센서를 꽂아놓고 어떻게 이 토양의 수분 함량이 변하는 모습인지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에서는 날짜를 보여주고 있고요. Y축에서는 용적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FDR 센서에서 나오는 값,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축에서는 메트릭 포텐셜, 다시 얘기해서 토양 수분 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FDR 센서에서 보여주는 용적 수분 함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력 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약간의 양상이 다르게 되죠. FDR 센서에서 떨어지게 되는 정도와 수분 장력 센서에서 떨어지는 정도가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한번 조금 다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토양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과수원이기 때문에 토양입니다. 약간 모래질이 많은 토양에서 진행을 한 건데 한 30kPa 정도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도달할 정도까지의 습한 상태에서의 FDR 센서의 측정값과 토양 수분 장력 센서의 측정값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FDR 센서는 1에서 2% 정도의 용적 수분 함량이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장력 센서에서는 10kPa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더 믿어야 되지?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습한 상태는 얘네들이 식물이 잘 자라는 상태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건조했을 때 얘네들을 언제 물을 줄 것이냐 그걸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에서 포장 용수량 이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건조한 상태에서 이때가 바로 관수가 필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이때 FDR 센서의 변화 수치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FDR 센서의 오차 범위는 실제 측정치에서 1, 2% 정도가 오차 범위가 되게 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변화하게 돼요. 그 말은 즉슨 이게 맞는 값인가 틀린 값인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양에서 관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수분 장력 센서의 측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50에서 60kPa 정도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오차 범위는 1kPa이라고 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 2% 오차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거랑 오차 범위에서 거의 한 50배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변화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측정치가 믿음직스러울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수분 장력 센서에 의해서 측정되는 이 변화값이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상토의 경우는 마이너스 10kPa 이하에서 준비가 되는 부분인데 수분 장력 센서 같은 경우는 토양에서는 훨씬 더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X축에서는 토양 수분 장력을 보여주고 있고 Y축에서는 용적 수분 함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양에서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0kPa 정도가 실제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상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kPa 정도가 관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얘네들을 용적 수분 함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토는 토양과 다르게 조금 다른 곡선을 보여줬죠. 자, 이를 다시 킬로파스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상토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선샤인 믹스4라는 상토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kPa 사이의 용적 수분 함량은 50% 정도 수준의 범위의 용적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준은 9kPa 정도의 범위입니다. 하지만 클레이 소일이라고 하는 식토에서의 토양의 범위는 용적 수분 함량으로는 한 25에서 35 정도 사이인 10% 정도의 용적 수분 함량 범위를 갖고 있고 킬로파스칼로는 70kPa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부위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상토 같은 경우는 50%에 해당하는 용적 수분 함량 범위를 쪼개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토양 같은 경우는 70kPa이라는 것을 쪼개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해상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토에서는 수분 장력 센서를 통해서 수분 장력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 그 값은 9kPa 그리고 마이너스 10kPa 그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력 센서로는 측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DR 센서는 50%에 해당하는 용적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FDR 센서가 훨씬 더 효용성이 있게 되고요. 토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용적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력 센서가 훨씬 더 해상도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분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EPF 단위나 장력 단위는 토양의 수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그런 단위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수분 장력 센서를 통해서 훨씬 더 필요한 정도의 건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용적 수분 함량 같은 경우는 상토 수분에서는 필요한 용적 수분 함량이 유효한 용적 수분 함량 범위가 매우 컸기 때문에 상토에서는 매우 적절한 단위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FDR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토와 토양에 따라서 어디에서 키우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론 3시간에 걸쳐서 지난번에 2시간 거쳐서 오늘은 센서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느냐, 그리고 이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성의 이점과 그리고 실제로 재배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토양과 상토에 사용해야 되는 센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센서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센서가 다릅니다. 물론 스마트하게 양수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되는데, 어떤 센서를 선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센서를 설치를 할 때는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의 센서나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그 센서는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매우 고민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센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토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센서에 들어가야 되는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뿌리의 근처에다가 해야 될 것인지 뿌리가 없는 부분에다 설치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연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농민들과 지도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물론 그런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보완이 돼서 어디가 가장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들을 알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센서에서 읽혀지는 값 자체를 가지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물을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얘네들에게 비료를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진짜 토양이냐 상토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각의 사용하는 배지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분 보유 곡선을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작물이 생육 시기에 따라서 주어져야 되는 물의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채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양 생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줘서 충분히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꽃이 펴야 되는 시기에는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개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매가 맺힐 때도 어느 정도의 수분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개화 결실이 빨라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과일이 커지게 될 때는 물을 또 많이 줘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육 시기에 따라서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 셋포인트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관수 방법이냐, 아마 2번째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얘네들을 두상 관수로 하게 되느냐, 점적 관수로 하게 되느냐, 저면 관수로 하게 되느냐, 아니면 수경 재배로 하게 되느냐라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방식에 따라서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셋포인트 값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수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여러 가지 센서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물을 줘야 되는지 그 적절한 용적 수분 함량 혹은 적절한 킬로파스칼 값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뒤에 어떤 방법이냐, 점적이냐, 저면이냐, 스프링클러 방식이냐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육시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할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러한 토양수분 센서와 함께 스마트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FDR 센서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수분 관리, 단순히 수분 관리뿐만이 아니라 양분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관비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양수분 센서의 활용 방안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팜에서 제가 아마 첫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많은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게 된다면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환경을 조절하고 어떤 작업을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최적 재배 방안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적 재배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스마트팜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팜이 앞으로 농민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농민들은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스마트팜 시스템들한테서는 도움을 받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산업이기 때문에 기계들한테 산업을 맡기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토양수분 센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이지 얘네들이 다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어떤 식의 재료들과 어떤 식의 센서들과 기술들을 활용할 건지 하셔서 농민들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시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농민분들도 계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농민들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처음부터 모든 스마트팜을 다 진행을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권장을 드리는 게 실제로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재배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환경 센서들을 먼저 설치를 하고 수분 센서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재배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후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일부분만 자동화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확신이 들게 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전반적인 일의 효용성과 조금 더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ICT 기술, ICT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죠. 여러 가지 센서들과 정보통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게 가장 이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최적 환경 조건일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런 컨텐츠와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원예,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 농업 분야에서도 같이 해나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ICT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지만 저는 스마트팜보다도 조금 더 큰 스마트 농업을 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지금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팜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생산하느냐에만 포커스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빅데이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생산도 가능하게 하고 의사결정 지원도 하게 되고 기계,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팜은 주로 기계, 로봇, 자동화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스마트팜을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생산에 들어간 스마트팜 뿐만이 아니라 생산에서 가공을 하게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가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식품으로 가공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식품으로 가공을 할 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따라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력 정보나 나중에는 지금 3D 프린팅 잉크를 통해 가지고 3D 레스토랑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공을 할 건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혹은 생산에서 유통으로 바로 가게 될 때 얼마만큼 안전한 농산물들이 유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재래시장에서 팔았었지만 지금은 직거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 시스템과 무인 농산물 직배송 시스템, IoT 기반 품질 안전 관리도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농업에서 같이 관여할 부분이고 스마트 농업에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안전한 그런 상품들인지, 그리고 가격은 어디가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그런 시장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계획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들이 얼마만큼 팔렸고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선호를 하고 얘네들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된다면은 농가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으로 크게 흘러가는 모든 산업들이 농업에, 스마트 농산업에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품종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학 쪽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육종을 하게 되고 여기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들을 또 도입을 해서 계속 선순환적인 구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농업이 미래를 이끄는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함께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농업이 기존과는 다르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남은 교육 잘 들으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